퇴직연금 ETF가 올랐는데 내 통장에 남는 생활비는 오히려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죠? 수익이 났으면 좋은 일이어야 하는데 왜 생활비가 줄어드느냐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퇴 뒤 돈은 수익률 하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세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매달 써야 하는 생활비가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어떤 ETF가 좋으냐가 아니라 내 퇴직연금에서 얼마까지 위험을 가져가도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잡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50대부터 70대까지 퇴직연금과 연금계좌를 생활비 통장처럼 써야 하는 분들입니다. 놓치면 아픈 손실은 투자 손실 하나가 아닙니다.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건강보험료가 새로 나오고 연금계좌에서 돈을 잘못 빼 세금이 커지고 기초연금 기준까지 흔들리는 일이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TF를 사라 말라가 아니라 노후 돈을 지키는 순서를 차분히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퇴직연금 계좌를 볼 때 먼저 수익률 그래프를 봅니다. 빨간색으로 플러스가 찍히면 마음이 놓이고 파란색으로 마이너스가 찍히면 잠이 안 옵니다. 하지만 은퇴 뒤 계좌에서 더 먼저 봐야 할 칸은 수익률이 아니라 인출 예정액입니다. 이번 달 관리비, 식비, 병원비, 약값, 경조사비가 어디서 나갈지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끊긴 뒤에는 투자 계좌가 월급 역할을 조금씩 나눠 맞습니다. 그런데 월급 역할을 해야 할 돈이 주식형 ETF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시장이 내려갈 때 문제가 커집니다. 생활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는 코스피가 회복될 때까지 밀어주지 않고 병원 예약도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멈춰주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은퇴자에게 ETF는 나쁜 상품이 아니라 위치를 잘 정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생활비를 맡길 돈과 오래 굴릴 돈을 같은 바구니에 넣으면 좋은 상품도 나쁜 타이밍에 팔릴 수 있습니다. 첫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3년 안에 꼭 써야 할 돈은 수익률 경쟁에 내보내지 않는 겁니다. 퇴직연금에서 자주 나오는 숫자가 70%입니다. DC형 퇴직연금과 IRP에서는 주식 비중이 높은 ETF 같은 위험 자산을 일반적으로 적립금의 70% 안에서 운용해야 한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노후 계좌 전체가 한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게 막아주는 안전 난간에 가깝습니다. 젊을 때는 월급이 들어오니 하락장을 버틸 힘이 있습니다. 65살 이후에는 버틸 힘이 계좌안 현금과 안전자산에서 나옵니다. 만약 생활비가 필요한 해에 주식형 ETF가 크게 내려가면 손실이 확정되는 순간은 매도 버튼을 누를 때입니다. 그 매도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사람이 시장이 아니라 내 생활비라는 점이 은퇴 투자의 어려움입니다. 따라서 70% 한도만 볼 게 아니라 내 생활비 기준으로는 몇 퍼센트가 편안한지 따로 봐야 합니다. 어떤 분은 40%도 많고 어떤 분은 50%가 맞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성격이 아니라 지출표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건강보험료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은퇴 전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고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니 체감이 덜합니다. 은퇴 뒤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으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합산소득 2천만 원이라는 선을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명을 보면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서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연금 소득을 봅니다. 공적연금은 이 연금 소득에 포함되고 사적연금은 일부 기준에서 다르게 취급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성실하게 쌓였고 퇴직연금도 조금 받고 예금 이자와 배당까지 있으면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합산소득 기준 가까이에 있는 분은 좋은 소득이 피부양자 자격을 흔들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새로 나오면 그 돈은 매달 빠져나갑니다. 수익률은 화면에서만 보이지만 건강보험료는 통장에서 실제로 빠져나갑니다. 상상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매달 160만 원대 가까이 들어오는 분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에서 매달 50만 원을 더 받고 예금 이자와 배당이 조금 붙습니다. 겉으로 보면 노후 준비를 잘한 사례입니다. 문제는 합산소득 기준입니다. 연간 2천만 원 선 근처에서는 작은 배당, 작은 이자, 작은 인출액도 의미가 생깁니다. 이때 많이 받을수록 무조건 좋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생활비가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료가 새로 붙거나 커진다면 세후로 남는 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을 하지 않고 ETF 배당을 늘리는 전략만 세우면 나중에 고지서를 보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요건, 소득 종류, 가구 상황을 함께 보기 때문에 공단에서 개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기준을 모르는 것과 알고 조절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초연금도 같은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월 228만 원, 부부 가구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이 숫자는 월급처럼 들어오는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함께 봅니다. 그러니 ETF 배당이 조금 늘었다고 바로 기초연금이 끊긴다고 말하면 과장입니다. 반대로 투자 수익은 기초연금과 전혀 상관없다고 말해도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입니다. 기준선과 거리가 넉넉한 분은 투자 수익의 영향이 작을 수 있습니다. 경계선 가까이에 있는 분은 작은 변화도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퇴직연금 ETF를 늘리기 전에는 복지로 모의 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내 위치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노후돈에서는 모르는 낙관보다 확인한 보수가 더 강합니다. 세금은 더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연금 계좌는 세제 혜택이 있어서 많은 분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 느낌도 맞습니다. 연금으로 요건을 갖춰받으면 낮은 연금 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플러스 ETF 안내도 연금 수령 시 3.3%에서 5.5% 세율, 연금 외 수령 시 16.5% 기타 소득세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차이가 꽤 큽니다. 문제는 계좌 안의 돈이 모두 같은 얼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퇴직급여에서 온 돈, 내가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돈, 운용수익으로 불어난 돈은 세금 계산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연금 수령 한도를 넘겨 빼면 초과분이 연금 외 수령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내 돈인데 그냥 빼면 되지 라는 생각이 가장 비쌀 수 있습니다. 은퇴 뒤 큰 병원비나 자녀 지원 때문에 한꺼번에 뺄 일이 생기면 그때 세금 차이가 생활비 차이가 됩니다. 해외 ETF 배당 과세 이야기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연금 계좌한 해외 펀드와 해외 ETF 배당 과세 방식 변화 때문에 과세 이연 효과가 줄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세법 해석과 제도 변경이 얽혀 있어 반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은퇴자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질문은 분명합니다. 해외 배당이 계좌 안에서 전부 다시 굴러간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세금이 먼저 빠질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또 세금이 붙는 구조라면 세후 수익률은 광고에서 본 수익률과 달라집니다. 이 말은 해외 ETF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연금 계좌, 일반 계좌,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중 어디에 둘 때 세후 현금 흐름이 나은지 비교하라는 뜻입니다. 같은 상품도 담는 그릇이 달라지면 노후 통장에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봐야 하고 건강보험료도 봐야 하고 세금도 봐야 하니 머리가 복잡합니다. 하지만 순서를 잡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내 기본 생활비를 적는 일입니다. 관리비, 식비, 통신비, 보험료, 병원비, 약값, 교통비처럼 줄이기 어려운 항목을 먼저 적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돈을 몇 년치나 안전한 곳에 둘지 정하는 일입니다. 저는 특정 비율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가까운 기간에 반드시 쓸 돈은 변동성이 큰 자산과 분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성장 자금입니다.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돈, 하락장을 기다릴 수 있는 돈, 자녀에게 급히 보내지 않아도 되는 돈만 ETF 비중을 높이는 후보가 됩니다. 이렇게 나누면 ETF가 무서운 물건이 아니라 역할이 정해진 도구가 됩니다. 많은 은퇴자가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상품을 몰라서만이 아닙니다. 돈의 역할을 섞어서 그렇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를 맡은 돈, 5년 뒤 병원비를 맡은 돈, 10년 뒤 물가를 이길 돈이 한 계좌 안에서 뒤엉키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시장이 오르면 더 사고 싶고 시장이 내리면 생활비 때문에 팔고 싶어집니다. 이때 기준이 없으면 감정이 운용 지시를 내립니다. 기준이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래 쓸 돈은 흔들면 안 됩니다. 5년 이상 기다릴 돈은 ETF를 일부 들 수 있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준을 넘길 수 있는 돈은 인출액을 나눠야 합니다. 은퇴 투자는 배짱 싸움이 아닙니다. 역할표를 만들어 놓고 그 표대로 움직이는 관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도 이 표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빨리 받는 대신 감액이 있고 연기연금은 늦게 받는 대신 가산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연기가 유리하고 누군가에게는 조기가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고 다른 생활비 원천이 충분하면 늦춰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당장 현금 흐름이 끊기고 의료비가 커지면 빨리 받는 선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결정을 국민연금 하나만 보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늘어나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좋아집니다. 동시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과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선택이 다른 제도에서는 비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돈은 한 칸짜리 계산기가 아니라 여러 칸이 연결된 가계부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계좌를 열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3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도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매달 국민연금이 충분히 나오고 예금과 현금이 따로 있고
병원비 예비비가 마련된 분은 ETF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적고 지분이 있지만 현금이 부족하고 병원비 걱정이 큰 분은 같은 3천만 원이라도 훨씬 조심해야 합니다. 숫자가 같아도 사정이 다르면 투자 비중이 달라집니다. 그 때문에 남의 계좌 캡처를 따라하면 위험합니다. 그 사람은 월세가 없을 수 있고 배우자 연금이 있을 수 있고 자녀 지원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 계좌에는 내 고지서가 붙어 있습니다. 남의 수익률보다 내 고지서가 먼저입니다.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은 꼭 해보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 자동차, 소득 종류가 함께 들어갑니다. 특히 은퇴자는 소득은 줄었는데 집 한 채 때문에 재산 반영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그동안 없던 고정지출이 생깁니다. 이 고정지출은 투자 수익률이 좋았던 달에도 나가고 나빴던 달에도 나갑니다. 그 전에 ETF 배당을 늘리기 전에는 배당이 얼마 늘까와 보험료가 얼마 늘 수 있을까를 같이 적어야 합니다. 이 두 줄을 나란히 놓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수익이 커도 고정비가 같이 커지면 체감 생활비는 생각보다 적게 늘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에서도 같은 방식이 필요합니다. 연금 계좌는 절세 계좌라는 말이 맞지만 절세는 규칙 안에서 움직일 때 생깁니다. 연금 개시 나이, 가입 기간, 연금 수령 한도, 재원 구분을 맞춰야 낮은 세율의 장점이 살아납니다. 한꺼번에 많이 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뒤에는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비, 배우자 간병비, 집수리, 자녀 보증금 지원 같은 일은 예고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때 전부 연금 계좌에서 빼야 한다면 세금과 투자 손실이 동시에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비상금은 따로 있어야 합니다. ETF 수익률을 조금 낮추더라도 급한 돈을 현금성으로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금은 재미없지만 급할 때 세금을 줄이고 손실 매도를 막아주는 보험 역할을 합니다. 연금 계좌 안 ETF를 고를 때도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상품이 올해 몇 퍼센트 올랐느냐보다 내가 흔들릴 때 팔지 않을 수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해외 주식형, 국내 주식형, 채권형, 배당형. 월 배당형은 이름이 비슷해도 움직임이 다릅니다. 월 배당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생활비가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돈배금이 나오면 좋아 보이지만 가격이 더 크게 흔들리면 총자산은 줄 수 있습니다. 배당이 건강보험료나 세금 계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형이라고 항상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금리가 움직이면 채권 가격도 흔들립니다. 그러니 상품명보다 내 지출 시점을 먼저 놓고 봐야 합니다. 언제 쓸 돈인지 정하면 어떤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보입니다. 이쯤에서 반론이 나옵니다. 그럼 은퇴자는 ETF를 거의 하지 말라는 말이냐고요? 그렇게 볼 일은 아닙니다. 물가가 오르는 시대에 모든 돈을 예금에만 두면 구매력이 줄 수 있습니다. 장수 시대에는 65살 이후에도 20년, 30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 긴 시간을 생각하면 성장 자산이 필요합니다. 다만 성장 자산이 생활비 통장을 대신하면 곤란합니다. ETF는 노후 자산의 엔진이 될 수 있지만 브레이크와 연료통 없이 엔진만 키우면 위험합니다. 브레이크는 현금과 안전자산입니다. 연료통은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과 필요한 인출 계획입니다. 엔진은 오래 굴릴 ETF입니다.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은퇴 계좌가 길게 갑니다. 가장 현실적인 점검표를 드리겠습니다. 첫 줄에는 올해 받을 국민연금 총액을 적습니다. 두 번째 줄에는 퇴직연금에서 연금으로 받을 예정액을 적습니다. 세 번째 줄에는 예금이자, 배당, 임대소득, 사업소득처럼 다른 소득을 적습니다. 네 번째 줄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인 연간 합산소득 2천만 원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표시합니다. 다섯 번째 줄에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해 봅니다. 여섯 번째 줄에는 연금 계좌에서 올해 얼마를 빼도 연금 수령 한도 아닌지 확인합니다. 마지막 줄에는 3년 안에 꼭 쓸 생활비와 의료비를 적습니다. 이 7줄이 채워지면 ETF 비중은 훨씬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화려한 전망보다 내 손으로 쓴 7줄이 더 강한 투자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공격 투자라는 말도 다시 보입니다. 예순 이후 공격 투자는 젊을 때와 뜻이 다릅니다. 젊을 때 공격 투자는 월급으로 시간을 사는 일입니다. 은퇴 뒤 공격 투자는 생활비를 걸고 시간을 버티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 배경 때문에 같은 주식형 ETF 비중이라도 체감 위험이 다릅니다. 50대 후반 예비 은퇴자는 아직 소득이 남아있어 조정할 시간이 있습니다. 60대 초반은 퇴직금과 국민연금 사이 공백을 메우는 구간이 중요합니다. 70대는 의료비와 간병비 가능성을 더 크게 봐야 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틀리면 회복할 시간이 짧습니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준을 먼저 세우면 불필요한 공포가 줄어듭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는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한 사람에게 몰려 있는지, 배우자 연금이 따로 있는지에 따라 현금 흐름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은 부부가구 기준을 따로 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도 가족관계와 소득 요건이 함께 움직입니다. 한 사람이 조금 더 받는 선택이 부부 전체 고정비를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너무 적게 받으면 매달 생활비 공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부 계좌는 각자 따로 보되 생활비는 한 장으로 합쳐봐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질문은 누가 더 많이 버느냐가 아닙니다. 둘이 함께 살 때 가장 나쁜 달에도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노후 계획은 평균 달이 아니라 나쁜 달을 견디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이 있는 분은 더 복잡합니다. 집값은 자산이지만 매달 밥값으로 바로 쓰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에서는 재산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집 한 채가 든든한 울타리이면서 동시에 보험료 계산표에서는 숫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연금 ETF가 생활비를 채워주면 좋지만 시장이 내려가면 집도 팔기 어렵고 ETF도 팔기 싫은 상황이 생깁니다. 현금흐름 관점에서는 부동산 비중이 큰 은퇴자는 금융자산 안에서 더 많은 현금흐름 완충 장치가 필요합니다. 좋은 집에 살면서 통장 현금이 부족한 상태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 상태에서 ETF 비중만 높이면 마음의 변동성이 먼저 커집니다. 투자는 계좌 숫자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잠과 표정도 흔듭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할 일은 상품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 기준에서 내가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 얼마나 가까운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위치를 봅니다. 세 번째로 연금 계좌에서 올해 인출할 금액을 금융회사와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3년치 필수 생활비를 안전한 칸에 따로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장기자금에서 ETF 비중을 정합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ETF를 사고 나중에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맞추려 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노후돈은 사기 전에 계산해야 편하고 팔기 전에 계산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꿔보겠습니다. 노후 투자는 겁먹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돈을 오래 쓰기 위해 ETF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ETF는 생활비를 위협하지 않는 자리에서 일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넘을 수 있는 소득은 미리 계산하고 세금이 커질 수 있는 인출은 나눠보고 기초연금 경계선에 있는 분은 모의 계산을 먼저 해봅니다. 이렇게 하면 수익률이 조금 낮아 보여도 마음은 훨씬 안정됩니다. 은퇴 뒤 좋은 투자는 가장 높은 숫자를 맞히는 투자가 아닙니다. 나쁜 해에도 생활비를 무너뜨리지 않는 투자입니다. 계좌가 흔들려도 밥상과 병원비와 관리비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투자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장면을 붙여보겠습니다. 아침에 통장을 확인했는데 퇴직연금 평가액은 전부 다 늘어 있습니다.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편함에는 건강보험료 안내문이 들어있고 휴대전화에는 병원 예약 문자가 와 있습니다. 이 세 장면이 동시에 오는 것이 은퇴 생활입니다. 투자 화면만 보면 빨간 숫자가 위로 올라가지만 생활 화면을 보면 빠져나갈 돈도 같이 늘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퇴자는 계좌 앱 하나만 열면 안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복지로, 금융회사 앱을 같은 날 함께 봐야 합니다. 번거롭지만 이 번거로움이 나중에 당황을 줄입니다. 특히 올해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분은 첫 해 계산이 중요합니다. 처음 정한 인출 습관이 몇 년 동안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많이 빼면 세금 기준도 흔들리고 투자 계좌도 빨리 줄어듭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빼서 생활비가 부족하면 신용카드나 대출에 기대게 됩니다. 은퇴 뒤 대출은 젊을 때 대출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집니다.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갚는 속도를 마음대로 높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연금 계좌 인출액은 욕심과 불안을 동시에 낮추는 숫자여야 합니다. 한 달에 얼마를 쓸지, 1년에 얼마를 뺄지, 큰 돈이 필요하면 어느 계좌를 먼저 쓸지 미리 적어두십시오. 종이에 적는 순간 막연한 걱정이 관리 가능한 숫자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ETF 비중도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생활비 칸이 비어 있으면 ETF 비중을 올릴 때가 아닙니다. 생활비 칸과 비상금 칸이 채워진 뒤에야 장기 성장 칸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지루해 보여도 노후에는 가장 강한 방어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돈 관리를 전부 맡는 경우입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면 남은 배우자가 계좌 구조를 몰라 당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국민연금, 예금, 보험, 건강보험료 기준을 한 장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을 모두 공개하기 부담스럽다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만이라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노후 자산은 혼자 똑똑하게 굴리는 돈이 아니라 가족 생활을 지키는 돈입니다.
가족에게 불안을 넘기지 않는 것도 좋은 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성과를 평가하는 눈금을 바꾸셔야 합니다. 젊을 때는 시장보다 몇 퍼센트 더 벌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은퇴 뒤에는 필요한 달에 필요한 돈을 손실 없이 꺼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락장에서 생활비를 안전한 칸에서 꺼냈다면 그 해의 운용은 이미 중요한 성공을 한 겁니다. 상승장에서 ETF가 오른 것도 좋지만 하락장에서 생활비를 지킨 경험이 장기 생존력을 만듭니다. 로우도는 오래 버티는 쪽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오늘 기준을 한 문장으로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퇴직연금 ETF는 남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와 보험료와 세금 계산을 끝낸 뒤 역할이 정해진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계부에는 투자 수입보다 먼저 적어야 할 칸이 있습니다. 이번 달 절대 줄일 수 없는 고정 생활비입니다. 관리비는 시장이 좋을 때도 나오고 나쁠 때도 나오니 이 돈은 변동성이 작은 곳에 있어야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식비처럼 매주 쓰는 돈을 주식형 ETF에 묶어두면 하락장에서는 장을 볼 때마다 계좌 손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약값은 미룰 수 없는 지출입니다. 그래서 의료비 예비비는 수익률보다 꺼내기 쉬운지가 더 중요합니다. 교통비와 통신비도 작은 돈처럼 보이지만 매달 반복되면 은퇴자에게는 단단한 고정비가 됩니다. 정조사비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갑자기 커질 수 있어 연금 계좌를 급히 깨지 않도록 별도 칸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나거나 보일러를 바꾸는 일도 노후에는 투자 계획을 흔드는 생활 사건이 됩니다. 치과비는 한 번에 크게 나갈 수 있으니 고수익 상품보다 먼저 현금성 예비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병원비가 생기면 좋은 상품을 오래 들고 가겠다는 결심도 쉽게 흔들립니다. 자녀에게 급히 도와줄 돈이 필요할 수 있다면 그 돈은 장기 ETF 비중 계산에서 빼야 합니다. 손주 교육비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이해하지만 먼저 내 노후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흐름을 지키는 게 순서입니다. 월세를 내는 분은 집을 가진 분보다 현금으로 압박이 더 직접적이니 생활비 칸을 더 크게 잡아야 합니다. 자가주택에 사는 분도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관리비와 수선비와 재산반영 보험료가 따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있는 분은 만기와 이사 가능성을 투자기간표에 넣어야 합니다. 이사 비용은 한 번에 커지는 지출이라 시장이 내려간 달에 ETF를 팔게 만들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비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 금액은 성장자금이 아니라 예정지출로 분류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유지하는 분은 보험료와 정비비와 세금까지 계산해야 실제 생활비가 보입니다. 대중교통만 이용해도 병원 이동이 잦아지면 교통비가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이미 가입한 상품을 계속 낼지, 줄일지, 해지할지에 따라 현금 흐름이 달라집니다. 간병비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불편한 주제지만 피한다고 없어지는 비용이 아닙니다. 요양비는 장기 요양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과 비급여가 남을 수 있어 별도 여유를 둬야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연금액으로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성장 자산이 아예 필요 없다는 말도 위험합니다. 예금만으로 버티면 마음은 편하지만 긴 노후에서는 구매력이 천천히 깎일 수 있습니다. 주식형만으로 버티면 기대 수익은 높아 보여도 나쁜 해에 생활비를 꺼내는 순간 상처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형도 이름만 보고 안전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금리 변화에 따라 가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월배당형은 매달 돈이 들어오는 느낌을 주지만 원금 변동과 세금 영향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해외형은 환율이 같이 움직이므로 원화로 생활비를 쓰는 은퇴자에게는 또 다른 변동성이 생깁니다. 국매형은 익숙해 보이지만 업종 쏠림이나 시장 흐름에 따라 예상보다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배당형은 안정적으로 들리지만 배당이 줄거나 가격이 빠지면 생활비 계획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테마형은 이름이 매력적이어도 노후 생활비를 맡기기에는 변동폭이 클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퇴직연금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은퇴 생활비용 계좌와는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분산 투자는 상품 개수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생활비가 필요한 시점과 위험이 맞지 않게 나누는 일입니다. 리밸런싱은 어려운 단어처럼 들리지만 오른 자산을 조금 줄이고 부족한 안정칸을 채우는 습관입니다. 자동 조정은 편리할 수 있지만 내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위치까지 알아서 계산해주지는 않습니다. 디폴트 옵션도 방치보다 낫다는 장점이 있지만 은퇴 직전과 은퇴 후에는 내 인출 계획과 다시 맞춰봐야 합니다. 상담 창구에서는 상품 설명을 들을 수 있지만 최종 질문은 항상 내 생활비표와 함께 해야 합니다. 판매 자료에는 과거 수익률이 보이지만 내 통장에는 앞으로 내 보험료와 세금이 찍힙니다. 광고 문구는 장기 투자를 말하지만 은퇴자는 중간에 생활비를 꺼내야 할 수 있습니다. 친구 추천은 참고만 해야 합니다. 친구의 국민연금액과 재산과 병원비는 내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댓글에서 본 성공담도 내 건강보험료 계산표를 대신해주지 못합니다. 자녀 조언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는 내 매달 지출과 병원 예약까지 모두 알기 어렵습니다. 배우자 의견은 꼭 같이 들어야 합니다. 한 사람 계좌 운용이 둘의 생활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세무상담은 비용이 아까워 보일 수 있지만 큰 인출을 앞두고는 세금 실수를 줄이는 보험이 됩니다. 공단 문의는 귀찮아도 필요합니다.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전화는 개인별 자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복지로모의 계산은 완벽한 판정이 아니라 방향 확인용이지만 경계선 가까운 분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홈택스 자료는 어렵게 느껴져도 연금과 금융소득을 확인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확인은 연금 수령 한도와 계좌 재원 구분을 물어보는 데 필요합니다. 통장 메모는 단순해야 합니다. 생활비, 예비비, 장기투자, 세금 예정에 4칸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잔료 표시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어느 달에 재산세와 보험료와 병원비가 몰리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년 계획을 세우면 연금 계좌에서 돈을 급히 빼야 하는 순간이 줄어듭니다. 3년 계획을 세우면 하락장이 와도 당장 팔지 않고 버틸 여지가 생깁니다. 5년 계획은 의료비와 집수리와 배우자 상황까지 넣어야 조금 더 현실적입니다. 10년 계획은 물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의 100만 원과 10년 뒤 100만 원은 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 계획이 있는 분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남길 돈과 내 생활비를 같은 계좌에서 섞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증여 계획도 건강보험료와 세금과 생활비를 본 뒤에 정해야 노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상화는 수익률과 비교해야 합니다. 높은 이자를 대면서 위험 자산을 늘리는 선택은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 대금이 쌓이는 분은 ETF 비중보다 현금 흐름 관리가 먼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은퇴자는 투자 수익률보다 이자 부담과 상환 계획을 먼저 봐야 합니다. 현금 비중이 너무 크면 물가가 걱정되고 너무 작으면 하락장이 걱정됩니다. 중간값은 남이 정해주는 숫자가 아니라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지출 구조에서 나옵니다. 불안감이 커지는 날에는 계좌를 바로 고치기보다 처음 적은 생활비표를 다시 보는 게 낫습니다. 욕심이 커지는 날에도 같은 표를 보십시오. 상승장은 기준을 흐리게 만들기 쉽습니다. 하락장은 누구에게나 어렵지만 생활비 칸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견딜 시간이 생깁니다. 상승장은 누구에게나 기쁘지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넘길 수 있는 분에게는 세후 계산이 필요합니다. 보합장에서는 답답함 때문에 무리한 상품을 찾기 쉬우니 역할표가 더 중요해집니다. 환율 변동은 해외 ETF 수익을 원화 생활비로 바꿀 때 체감 차이를 만듭니다. 금리 변동은 예금, 채권, 대출, 보험료 부담까지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법 변경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으니 확정된 기준과 바뀔 수 있는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도 변경은 뉴스 제목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시행일과 적용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도자료는 발표일이 중요합니다. 작년 기준을 올해 숫자로 말하면 시청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법령 문구는 어렵지만 숫자와 시행일만큼은 원문으로 다시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상품 설명서는 지루해도 투자 위험 부분을 읽어야 합니다. 거기에 원금 손실과 환율과 유동성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수익률표는 기간을 봐야 합니다. 한 달 수익률과 3년 수익률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 규모는 거래 안정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규모가 크다고 손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율은 작아 보여도 긴 기간에는 차이가 쌓입니다. 다만 보수만 보고 상품을 고르면 위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분배금률은 생활비처럼 보여도 원금 변동과 세금 처리를 함께 확인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과세연은 좋은 제도지만 영원한 비과세가 아닙니다. 언젠가 받을 때의 세금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받을 때 기분 좋은 혜택이지만 나중에 인출 규칙을 지켜야 장점이 살아납니다. 퇴직소득세는 재원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니 퇴직급여에서 온 돈과 개인 납입금을 섞어보지 말아야 합니다. 기타 소득세는 갑작스러운 인출에서 부담이 될 수 있어 큰 돈을 빼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 소득세는 낮아 보이지만 다른 소득과 건강보험료 영향까지 합쳐봐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분리과세 선택은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어 총소득과 다른 공제 상황을 같이 봐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함께 보니 예금 이자와 ETF 분배금을 따로 떨어뜨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업소득이 조금 있는 은퇴자는 피부양자 기준에서 더 민감할 수 있으니 소액이라도 신고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분은 현금이 들어오는 장점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남아있는 예비은퇴자는 퇴직 후 첫 해 소득 변화가 건강보험료에 언제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은 안정적이지만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건강보험 기준에서 다르게 취급되는 부분이 있어 세금 기준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65살이 넘었다고 받는 돈이 아니라 소득 인정의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말이 어렵지만 결국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 능력으로 바꿔보는 계산입니다. 재산 공제와 부채 반영은 개인별 차이가 커서 주변 사람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부 기준은 단독 가구 기준과 다르니 혼자 계산한 숫자를 그대로 부부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 소득은 내 계좌와 별개처럼 보여도 가구 기준에서는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나 제도 개선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업로드 직전 최신 자료를 다시 봐야 합니다. 상담 예약을 미루지 마십시오. 기준선 근처에서는 한 달 차이보다 사전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서류 정리는 투자 실력의 일부입니다. 연금 명세서와 건강보험 안내문과 세금 자료를 한 폴더에 두십시오. 비밀번호와 접속 경로도 가족 한 명에게는 알려두어야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계좌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기 문자에 속지 않도록 공단과 국세청 안내는 공식 앱이나 공식 전화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수익 문자는 은폐자의 불안을 파고듭니다. 건강보험료와 세금 걱정이 클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무료 상담이라는 말도 바로 믿지 말고 상품 판매 목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회복을 앞세운 권유는 특히 위험합니다. 노후돈은 한번 크게 잃으면 회복 시간이 부족합니다. 몰빵 투자는 단어부터 은퇴 생활비와 맞지 않습니다. 노후에는 마치는 것보다 무너지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날 매수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생활비 자금까지 나눠 넣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할 인출은 세금과 시장 타이밍을 나누는 방법이 될 수 있어 큰돈이 필요할 때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연금 개시 전략은 상품 선택보다 앞에 와야 합니다.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지 정해야 비중도 정해집니다. 생활비 계좌는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돈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심리적 울타리가 생깁니다. 의료비 계좌도 따로 이름을 붙이면 하락장에서 불필요한 매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 계좌는 흔들려도 팔지 않을 돈만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ETF의 시간이 작동합니다. 점토일을 정해두면 매일 계좌를 보며 불안해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기점검은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다만 큰 제도 변화나 큰 지출이 생기면 예외로 다시 봐야 합니다. 연말점검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예상치를 함께 보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연초점검은 올해 받을 연금액과 인출액을 다시 쓰는 시간입니다. 생일 전후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해당 연령이 가까운 분은 더 꼼꼼히 보십시오. 은퇴 첫 해는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월급이 끊기고 보험료 체계가 바뀌고 연금 개시가 겹칠 수 있습니다. 은퇴 둘째 해에는 전년도 소득이 반영되는 항목이 있어 첫 해보다 더 현실적인 고지서가 올 수 있습니다. 은퇴 후반에는 투자 수입보다 의료비와 간병비의 간병비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팔순 이후에는 인출 편의성과 가족 공유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일순 전에는 아직 조정 시간이 있으니 무리한 추격보다 계좌 구조를 고치는데 힘을 쓰는 편이 좋습니다. 50대에는 퇴직 전 마지막 저축률과 부채 정리가 ETF 선택만큼 중요합니다. 60대에는 국민연금 개시 전 공백과 건강보험 자격 전환을 함께 봐야 합니다. 70대에는 하락장을 버틸 기간보다 필요한 지출의 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시니어 투자는 느린 결정이 약점이 아닙니다. 충분히 확인하고 움직이는 속도가 오히려 장점입니다. 가족회의는 돈 이야기가 불편해도 한 번은 필요합니다. 병원비와 생활비 기준을 공유해야 나중에 덜 다툽니다. 메모 한 장은 큰 자산입니다. 내가 없을 때 배우자가 어느 기관에 전화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계좌 개수는 너무 많으면 관리가 어려워지고 너무 적으면 역할이 섞입니다. 정리 기준은 간단합니다. 생활비용, 비상용, 장기 투자용, 세금 예정용으로 나눌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수수료도 확인하되 싼 수수료가 내 생활비 위험을 대신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상담 기록은 날짜와 담당자와 핵심 답변을 적어두면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 쉽습니다. 결정 전날에는 큰 주문을 넣기보다 한 번 더 건강보험료와 세금 체크표를 보십시오. 결정 후에는 매일 후회하지 않도록 점검 주기를 정하고 그 안에서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손실이 나도 생활비 칸이 안전하면 마음이 다릅니다. 그 차이가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수익이 나도 기준선 가까운 분은 바로 소비를 늘리기보다 보험료와 세금 변화를 먼저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노후 투자에서 가장 좋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결정이 다음 달 생활을 더 편하게 만드는가? 마지막 점검은 단순합니다. 내 돈이 어디서 벌고 어디서 빠져나가며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장 잔고를 볼 때는 총액보다 사용 가능한 돈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평가 금액은 오늘 팔아야 내 돈이 되지만 생활비는 오늘 바로 나가야 하는 돈입니다. 예상 수익은 미래의 가능성이고
보험료 고지서는 현재의 확정 지출에 가깝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만들면 좋은 상품을 나쁘게 쓰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명세서를 펼칠 때는 세전 금액과 세후 입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입금 문자는 반갑지만 그 돈이 건강보험료 기준에 어떤 의미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배당 입금은 작은 보너스처럼 느껴지지만 여러 계좌를 합치면 기준선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이자 소득은 예금 통장에 조용히 붙기 때문에 놓치기 쉽습니다. 매매 차익은 실현 시점에 따라 세금과 보험료 계산에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판매 시점은 시장 때문만이 아니라 병원비와 가족 사정 때문에 결정될 때도 많습니다. 손절이라는 말은 젊은 투자자에게도 아프지만 은폐자에게는 생활비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절이라는 말도 마냥 좋지 않습니다. 수익을 확정한 뒤 보험료와 세금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익 실현을 하려면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어떤 제도 기준을 넘기는지 함께 적어두십시오. 분배금제 투자는 장기 성장에는 좋아도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분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배금 수령은 생활비 보탬이 되지만 원금과 과세 구조를 함께 봐야 안전합니다. 자동이체는 편하지만 계좌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를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정지출은 한 번 등록하면 계속 빠져나가니 은퇴 후에는 반년에 한 번씩 줄이랑목을 봐야 합니다. 보험 리모델링은 신중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해지하면 보장이 사라지고 계속 내면 현금 흐름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의료 실비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보험 전문가와 세금 전문가의 영역을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필요할 때 바로 결정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므로 가족이 제도 흐름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간변보험이 있어도 모든 비용을 덮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치매 위험은 말하기 싫은 주제지만 돈 관리 권한과 가족 공유를 미리 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위임장이나 가족 연락망은 투자 상품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노후 안전장치일 수 있습니다. 비상연락처는 금융회사, 공단, 세무사, 주거관리사무소 정도만 모아도 도움이 됩니다. 종이 서류를 버리기 전에 사진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소득과 보험료 확인이 쉬워집니다. 전자문서함을 쓰는 분은 배우자도 접근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공동인증서와 간편인증은 편리하지만 본인만 알고 있으면 긴급 상황에서 가족이 막힐 수 있습니다. 보안은 중요하되 필요한 정보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게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명의 분산은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단순히 나누면 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계좌 이전은 수수료와 상품 매도 여부와 세제 효과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비슷해 보여도 한도와 수령 규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DC형과 DB형은 운용 책임이 다르므로 내가 직접 굴리는 계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일시금은 큰돈처럼 보여도 생활비로 나누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화 선택은 세금과 심리 안정에 영향을 줍니다. 한 번에 받는 기분과 매달 받는 안정감은 다릅니다. 부분 인출은 필요한 만큼만 꺼내는 방식이라 세금과 시장 타이밍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는 이름 그대로 조심해야 할 신호입니다. 초과분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령 연차는 시간이 지나며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매년 같은 금액을 빼도 결과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좌평가액은 연금 수령 한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연초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초 하락은 그의 인출 계획을 더 보수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연말 상승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다음에 세금과 보험료 예상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입니다. 배당락이나 분배락은 가격 변동처럼 보일 수 있어 초보자는 놀라지 않도록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천장 폐지 위험은 드물어 보여도 상품 설명서에 나오는 위험이므로 완전히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유동성 부족은 급히 팔 때 가격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추적 오차는 지수와 상품 수익률이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환해지 여부는 해외 상품을 볼 때 꼭 확인해야 합니다. 원화 생활비를 쓰는 사람에게 달러 수익은 환율을 거쳐야 실제 생활비가 됩니다. 물가 연동이라는 말이 있어도 내 장바구니 물가와 똑같이 움직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비 습관도 투자 전략의 일부입니다. 지출을 모르면 적정 수익률도 정하기 어렵습니다. 절약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이면 투자 위험을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소득을 더 만들 수 있는 분은 무리한 위험보다 작은 일자리나 임대 관리 같은 현실 대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은 장기 고위험 투자를 버틸 심리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비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삶의 만족을 지키는 돈은 노후 계획 안에 있어야 오래 갑니다. 여행비는 줄일 수 있는 지출처럼 보이지만 미리 모아두면 투자 계좌를 갑자기 깨지 않아도 됩니다. 영재비는 매년 반복되니 예비비가 아니라 연간 지출로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반려비용이 있는 가구는 사료와 병원비도 고정비로 봐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고지서는 작아 보여도
전기, 수도, 난방이 함께 들어가 은퇴자 체감 물가를 보여줍니다. 마트 영수증은 훌륭한 물가 지표입니다. 계좌 수익률보다 생활 변화를 더 빨리 알려줍니다. 병원 영수증은 노후 계획의 현실 점검표입니다. 건강할 때 만든 계획을 아플 때도 버틸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약봉투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투자 비중을 다시 낮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부양이 있는 분은 본인 노후와 가족 지원을 한 통장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손실 공포가 큰 분은 고위험 비중을 낮추는 것이 수익 포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확신이 있는 분은 상승장 경험만 보고 은퇴 후 하락장 인출 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균 수익률은 길게 보면 그럴듯하지만 내가 돈을 빼야 하는 해의 수익률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순서 위험이라는 말은 은퇴 초반 하락이 전체 노후를 크게 흔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초반 하락을 견디려면 생활비를 안정칸에서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후반 상승은 좋지만 초반에 이미 너무 많이 팔았다면 회복 효과가 줄어듭니다. 노후 초기에는 특히 현금 흐름 방어를 크게 보고 시간이 지나며 건강과 지출에 맞춰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노후 중기에는 배우자 건강과 주거 안정성이 투자 비중보다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노후 후기에는 단순한 구조와 가족 공유가 복잡한 수익 전략보다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함은 수익률이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할 가능성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복잡함은 전문가에게도 관리 비용을 만들고 은퇴자에게는 판단 피로를 만듭니다. 판단 피로가 쌓이면 좋은 기준을 세워놓고도 충동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규칙 문장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3년 안에 쓸 돈은 흔들지 않는다 같은 문장이 실제 행동을 돕습니다. 비유 규칙도 단순해야 합니다. 생활비 칸을 먼저 채우고 남는 돈에서 성장 비중을 정한다는 식이면 충분합니다. 금액 규칙은 더 강합니다. 매달 필요한 돈과 1년 필요한 돈을 알면 비중 논쟁이 줄어듭니다. 확인 규칙은 업로드 전에도 필요합니다. 제도 숫자가 바뀌면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고쳐야 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법률보다 내 통장에 얼마가 남는지가 핵심입니다. 진행자 입장에서는 공포를 크게 말하기보다 계산 순서를 쉽게 보여주는 게 더 오래 남습니다. 콘텐츠 약속은 분명합니다. 특정 상품 추천이 아니라 기준을 잡는 영상입니다. 행동 약속도 분명합니다. 오늘 영상 뒤에 공단 모의 계산과 연금 계좌 확인을 해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희망은 여기서 나옵니다. 기준을 알면 ETF가 무서운 적이 아니라 역할이 있는 도구가 됩니다. 안정감은 수익률을 포기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돈을 필요한 때에 꺼낼 수 있을 때 생깁니다. 체크리스트를 실제로 쓰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종이 한 장을 세로로 접고 왼쪽에는 들어오는 돈을 적습니다. 오른쪽에는 반드시 나가는 돈을 적습니다. 이때 여행이나 취미처럼 즐거운 지출도 숨기지 말고 넣어야 합니다. 가운데에는 조절할 수 있는 돈을 적습니다. 외식비나 선물비처럼 줄일 수 있지만 삶의 만족과 연결된 항목입니다. 색연필이 있다면 빨간색은 고정비, 파란색은 조절비, 초록색은 장기 투자금으로 표시해 보십시오. 표시만 해도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고정비가 너무 크면 ETF 수익률보다 지출 구조가 먼저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고정비가 작고 현금 여유가 충분하면 성장 자산을 일부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이 보입니다. 공간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투자는 용기가 아니라 공간이 있을 때 오래 갑니다. 여유 공간이 없는 투자는 작은 하락에도 생활을 건드리고 생활을 건드린 투자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면 기분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겁주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확인하는 사람은 손해를 줄일 기회를 얻고 확인하지 않는 사람은 고지서가 온 뒤에야 선택지를 찾게 됩니다. 은퇴자에게 가장 무서운 말은 나중에 알았다는 말입니다. 건강보험료도 세금도 미리 알면 조절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상보다 보험료가 커질 것 같다면 인출액을 나눌 수 있는지, 소득 발생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세금이 커질 것 같다면 연금 수령 한도와 재원 구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기초연금 기준선이 가까우면 금융재산과 소득인정액 계산을 다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에게도 설명이 쉬워집니다. 막연히 위험하다는 말보다 이 기준을 넘을 수 있다는 말이 훨씬 분명합니다. 배우자가 걱정할 때도 계좌 수익률만 보여주지 말고 생활비 칸과 비상금 칸을 함께 보여주십시오. 자녀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자고 말하면 그 제안이 건강보험료와 세금까지 계산한 말인지 차분히 물어보면 됩니다. 금융회사 직원이 좋은 상품을 설명하면 먼저 내 올해 인출 계획과 위험자산 한도 안에서 가능한지 물어보십시오. 세무사에게 상담할 때는 상품 이름보다 계좌 종류, 납입 원천, 세액 공제 여부, 예상 인출액을 가져가야 답이 정확해집니다. 공단에 문의할 때는 국민연금 예상액, 다른 소득, 재산 상황을 준비하면
피부양자 가능성을 더 현실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확인할 때는 기초연금이 단순 소득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답이 어렵게 들리면 다시 물어봐도 됩니다. 노후도는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할 문제가 아닙니다. 메모를 남기면 다음 상담이 쉬워집니다. 지난번에 무엇을 물었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 적어두십시오. 녹음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허락을 받고 남겨도 좋지만 중요한 숫자는 반드시 글자로 다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숫자가 바뀌면 계획도 바뀌어야 합니다. 한 번 세운 비율을 평생 붙잡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건강이 바뀌면 비중이 바뀔 수 있고 배우자 상황이 바뀌면 인출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집을 옮기면 재산과 생활비가 바뀌고 자녀 지원이 끝나면 장기 투자 여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기면 ETF 비중을 낮추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투자를 줄이는 결정도 당당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지키는 결정이 버는 결정만큼 중요합니다. 투자를 늘리는 결정도 조심스럽게 하면 됩니다. 생활비와 보험료와 세금표를 통과한 돈이라면 불필요하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균형이라는 말은 애매하게 반반 나누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돈에는 안전을 주고 기다릴 돈에는 시간을 주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줄 수 있는 돈만 ETF에 넣으면 하락장 뉴스가 나와도 바로 생활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전을 줘야 할 돈까지 ETF에 넣으면 뉴스 한 줄이 밥상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생활을 지키는 투자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배우자와 저녁을 편하게 먹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편안함은 숫자로만 나오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열 때 덜 놀라고 병원 예약을 미루지 않는 데서 느껴집니다. 노후 자산의 목적은 계좌 화면을 크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필요한 생활을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래 유지하려면 너무 낙관해도 안 되고 너무 겁먹어도 안 됩니다. 낙관은 수익률만 보게만 되고 공포는 예금만 붙잡게 만듭니다. 현실적인 태도는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물가를 이길 성장과 나쁜 달을 버틸 현금입니다. 오늘 영상의 좋은 사용법은 끝나자마자 상품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국민연금 예상액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퇴직연금 인출 계획을 적고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야 어떤 ETF를 얼마나 담을지 보는 순서가 맞습니다. 순서를 지키면 같은 상품도 덜 위험하게 쓸 수 있습니다. 순서를 잃으면 좋은 상품도 나쁜 결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은퇴자의 돈 관리는 멋진 정답 하나를 찾는 일이 아니라 틀렸을 때도 생활을 지키는 여러 장치를 두는 일입니다. 여러 장치가 있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도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생각할 시간이 생깁니다. 생각할 시간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은퇴 계좌에서 가장 큰 안전마진입니다. 안전마진을 만든 뒤에 ETF를 쓰면 수익률 경쟁이 아니라 노후 시간을 사는 도구가 됩니다. 구체적인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먼저 올해 확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을 적고 변동 가능한 소득은 따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 반드시 나가는 지출을 월별로 적고 1년에 한 번 나가는 세금과 보험료는 12달로 나누어 봅니다. 이렇게 나누면 매달 실제로 남는 돈이 보이고 그 남는 돈 중 얼마가 장기 투자 후보인지 보입니다. 장기 투자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면 수익률 높은 상품을 찾을 때가 아니라 지출과 인출 순서를 다시 볼 때입니다. 장기 투자 후보가 충분하다면 그때는 상품의 변동성, 보수, 분배금, 환율, 세금 처리를 차례로 보면 됩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남들이 좋다는 말에 급히 따라 들어가는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은 태도는 은퇴자에게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의 큰 실수를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힘입니다. 계좌가 오르는 날에는 조금 더 벌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좌가 내리는 날에는 차라리 하지 말 걸 그랬다는 후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감정 모두 자연스럽지만 감정이 규칙을 이기게 두면 노후 계획은 매번 새로 흔들립니다. 규칙을 세운 사람은 오르는 날에도 생활비 칸을 확인하고 내리는 날에도 비상금 칸을 확인합니다. 그 확인이 반복되면 투자 결정이 뉴스 제목이 아니라 내 가계부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뉴스 제목은 매일 바뀌지만 내 관리비와 약값과 식비는 꾸준히 이어집니다. 꾸준히 이어지는 지출을 이길 만큼 꾸준한 계획이 있어야 퇴직연금 ETF도 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은퇴자의 좋은 포트폴리오는 멋진 상품명이 아니라 생활비, 보험료, 세금, 성장자산의 순서가 맞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한번 만들면 다음 결정이 쉬워집니다. 새 상품이 나와도 내 기준에 맞는지만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인기 있어도 지나갈 수 있고 기준에 맞으면 조용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투자는 남을 따라가는 일이 아니라 내 생활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노후돈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불안한 밤을 줄이고 필요한 지출을 제때 매는 것입니다. 그 성과를 만들기 위해 오늘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계산에서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내 연금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고정비가 더 빨리 늘면 체감 노후는 팍팍해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더 자극적인 상품이 아니라 어떤 지출을 줄이고 어떤 돈을 안전하게 둘지 정하는 차분한 회의입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면 배우자와 함께 고지서와 통장을 펼쳐놓고 이번 해에 꼭 지킬 돈부터 표시하십시오. 표시한 돈은 시장 전망이 좋아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정하면 나머지 돈으로 투자 판단을 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 단순한 구분이 건강보험료와 세금과 생활비를 한 화면에 올려놓는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 분명하면 퇴직연금 ETF는 위험한 유행이 아니라 노후 시간을 나누어 관리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제 남은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들은 기준을 내 통장과 고지서에 대입해보는 것입니다. 대입해본 뒤에도 판단이 애매하면 그 애매함 자체가 아직 더 확인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확인한 뒤 움직이는 사람은 수익률이 조금 늦어도 노후 생활을 더 단단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한 줄을 적고 나면 상품 이름보다 내 생활비 구조가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오늘 만든 작은 확인표입니다. 지금 바로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준만 남기겠습니다. 퇴직연금 ETF를 보기 전 내 생활비 통장을 먼저 보십시오.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새로 나올 가능성을 확인하십시오. 기초연금 기준선과 내 소득 인정액의 거리를 확인하십시오. 연금 계좌에서 올해 빼려는 돈이 세금상 어떤 돈인지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ETF 비중을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수익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퇴 뒤에는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수익이 내 통장에 생활비로 남는가? 그 수익 때문에 다른 고정비가 커지지는 않는가? 그 돈을 나쁜 장에서 팔지 않아도 되는가? 이 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퇴직연금 ETF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노후 자산을 오래 쓰게 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결론은 단순합니다. 노후 ETF는 많이 버는 싸움이기 전에 건강보험료와 세금과 생활비를 함께 지키는 싸움입니다.